네, 8차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과거 거 짚어보면 1부터 우리가 4까지는 메타버스의 미래로 가는 단계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나올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현재 빅테크는 뭘 하고 있는지 이거 종합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5, 6, 7에서는 우리의 삶이나 세계나 이런 것들이 관계나 이렇게 바뀔 것이다. 8부터는 이제 몇 개의 차시를 통해서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좀 좁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8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유통하고 게임을 제가 묶어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8차시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유통이긴 해요, 현재. 유통이 또 이제 다른 도면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광고나 마케팅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게임을 붙여놓은 이유는 게임이 또 메타버스의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가장 앞차시에 달아놔봤습니다. 현실하고 메타버스의 유통에서 경계는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 증강현실 글래스예요.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요즘 또 뭐 야땡이라고 하는 운동 장비 나왔죠. 송중기 씨가 선전하는 그거 자꾸 사달라고 우리 식구들이 조르고 있긴 한데 그거 보면 그런 거죠. 이제 혼자서 운동하면 질리니까 그걸 통해 갖고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운동하는 것처럼 해보자라고 하는 사실 뭐 그 개념이 나온 지는 외국에서도 많이 했었죠. 독일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사실 몇 년 전에도 국내 스타트업이 거의 똑같은 거 만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걸 물리적인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이런 모습이에요. 고스트페이서 저 안경을 쓰게 되면 저게 이제 안경하고 소프트웨어가 일체인데 눈앞에 마치 러닝메이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러닝메이트는 늘 내 일정한 거리나 앞에 뛰어가 있으면 쫓아가겠죠, 이렇게. 또 달리기 끝나고 나면은 기록도 관리가 되고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 글래스를 써가지고 이거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거 자체가 유통은 아닌데 이 증강현실 글래스나 스마트 글래스 자체가 유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갖고 와본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제가 근무했던 공대의 모습입니다. 자, 들어가는 거 왼쪽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영상을 보여드리면 감옥을 들어가는 거냐고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재미없는 공간이긴 해요. 회색 공간. 출근하는 길이에요. 1층부터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면 제 방은 옆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긴 합니다. 공간. 예, 옆에 건물이 보이고 제 방 내부 연구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성은 짐이 별로 없어요. 큰 책상 있고 맥 한 대 있고 특히 저거 보면 놀라는 분들이 책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거냐고 하시는데 책이 없어요, 교수인데.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미리 얘기합니다. 오신다고 하면 상황이 이렇다. 그럼 안 오세요. 무슨 말이냐. 기자분들은 교수의 연구실에 올라가는 이유가 인터뷰할 때 배경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책이 빼곡하게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후광 효과라고 생기죠. 할로 이펙트. 권위자. 제 방에 오게 되면 할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책이 한 10권도 안 돼요, 저기 있는 책이. 책은 다 디지털로 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찍었냐면 이걸로 찍은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게 제가 앞차시 초반에 보여드렸던 레이벤 스토리즈입니다. 이걸로 찍은 겁니다. 두 개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서. 뭐 특별한 기능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찍어달라고 하면 찍습니다. 버튼 누르거나 음성으로 얘기하면 찍혀요.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넘어가는 구조고요. 굉장히 느낌이 괜찮죠? 정교하게 찍힙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 빅테크 기업 설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 이거를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이나믹스 365.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게 이제 CCTV 같은 게 달려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영상을 처리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데이터를 긁어간다. 거울세계처럼. 그러면 얘는 하나의 6평짜리 매장만 긁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매장을 MS는 다 갖고 있겠죠. 이걸 갖고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야, 다른 매장 잘 돌아가는 매장 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이드를 줄 수 있잖아요. 거울세계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도와주는, 나쁘게 얘기하면 통제하는 건데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무인 점포도 있죠. 아마존 무인 점포 기술. 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비슷한 거 추구하고 있는데 천장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중량 센서는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매대에 보면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 센서가 달려있어서 중량을 측정하고 이미지 촬영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보게 되면 뭐 빼빼로가 저희 큰아이가 빼빼로 워낙 좋아해서 가끔씩 큰아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빼빼로 사다 줍니다. 또 아이가 또 마음에 물르는데 빼빼로도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아몬드 맛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험했던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몬드 빼빼로를 집을 때랑 딸기 빼빼로를 집을 때 그거 측정하는지 이게 단가는 똑같아도 재고 관리하려면 캐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이 다 됩니다. 바로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의 핵심적인 게 바로 카메라거든요. 카메라는 천장에 달린 거 갖고 쓰는 건데 천장에 달린 카메라는 이런 식이죠.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를 임의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카메라랑 우리가 거울세계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매장에 그 기술이 적용이 되죠. 근데 한번 이걸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게 전혀 안 된 공간에 이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초창기니까 아직까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하는 미래는 이런 거.
만약에 이게 다음 버전 안경이 나오는데 다음 버전 안경을 제가 구매하려고 봤더니 이건 한 $300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500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간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저한테 이렇게 오퍼를 할 수도 있겠죠. 구매 옵션 중에 $500인데 요거를 선택하면 $200에 줄 수 있어. 근데 $300 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GPS로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오차범위가 몇 미터인데 몇십 센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업적인 공간. 상업적인 공간에서도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는 건 무조건 안 되고 매장에 들어갔을 때만 너희 데이터를 내가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다오. 또는 선택형으로 뜰 수도 있겠죠. 여기 불이 들어올 땐 데이터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위치를. 그럼 제가 이걸 쓰고서 어떤 남성복 매장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남성복 매장에 들어갈 때 저는 늘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귀를 열지 말아야지. 제가 좀 팔랑귀인데다가 실은 소리 잘 못하는 케이스여서 들어가면 늘 저는 셔츠를 사러 갔는데 꼭 바지를 갖고 같이 들고 나와요. 셔츠를 전문분들 입어보라고 하죠. 그럼 전문분들 꼭 그 얘기하죠. 고객님 바지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어떤 바지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바지가 저한테 없는 바지예요. 귀신같이. 그러면 그 바지를 사야지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분도 행복해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혼나죠. 뭐 하는 곳이시냐고 도대체. 집에 그래서 안 입는 바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장에 들어갈 때 만약에 점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매장 이걸 쓰고 들어가요. 근데 영상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끌고 가요. 그럼 페이스북이 이걸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지금 아마존이나 MS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긁었다가 이미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성복 매장에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코트 스캔하고 사람도 보죠. 그럼 한국의 뭐 강남구에 어디 매장 갔더니 어떤 디자인의 코트가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걸려 있고 동선을 봤더니 여기 직객이 이 시간대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거가 데이터 분석이 쌓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되어 있는 매장들만 데이터를 공급받는 구조예요. 근데 계약하고 무관하게 내가 이걸 쓰고 들어가서 찍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있죠. 제가 동의하느냐. 또 하나는 매장이 동의하느냐도 중요한 이슈긴 해요. 상업적인 매장에서 대부분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막지는 않죠.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뭐 불쾌할까봐 찍으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허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일상의 경험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제가 20만 원짜리 코트 살려고 그래요. 그럼 페이스북이 저한테 이런 오퍼를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 분석해봤더니 뭐 아직까지 기류 정교하지 않으면 딱 맞진 않겠지만 거의 동일한 제품을 당신한테 15만 원에 택배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가 뜰 수도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의 모든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그 운영하는 기관은. 즉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서울에 10,000명의 인구만 쓴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정밀도, 고정밀의 데이터를 이런 기업들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에서 그럼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세상하고의 경계가 있는 거냐 이 상황에서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부 분들은 나 메타버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집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테일러드한 양복점 만들고 디지털 아예 없어 우리는. 제가 진짜 셔츠를 맞춰 입는 매장도 가게 되면 그 사장님 지금도 저걸 써줘요 전표를. 전 그거 왜 써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비싼 집도 아니는데 그 자표를 써줍니다. 어떤 셔츠를 맞춰갖다 사인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영수증 갖고 오라고 꼭. 되게 뭔가 가면 옛날 무슨 영국 신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디지털 전혀 안 쓰세요. 근데 그런 매장에도 제가 이걸 쓰는 순간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에 연결된 매장이 돼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유통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매 전환율이에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기능 자체는 비슷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가격들이 비슷하고. 그런데 구매 전환율,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보고서 구매까지 도달하는지 아니 내용만 검토하고서 구매 안 하고 거기서 막혀버리는지 이걸 보게 되면 구매 전환율이 소셜 커머스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로 높다라고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인 연대 수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은 집단 판매가 아니다. 나는 예를 들어 양복점, 아까 얘기했던 셔츠. 그걸 뭐 남자들이 100명이 모여갖고 양복을 구매하거나 셔츠를 구매하는 일 없지 않냐. 우리 개인 거래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계속 메타버스는 앞에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겠죠. 세계관.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여기서 일하는 교수인데 요 세계관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합창단 같은 데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와. 그러면 현실에서 교수들끼리 옷 얘기하는 경우는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그래서 옷 얘기도 안 하고 옷도 더럽게 못 입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세계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패셔니스트들이 많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물리적으로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인 연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연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보게 되면 군대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싫어하면서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사실 군대 생활을 훈련 한 달밖에 안 했어요. 저는 병역특 내였기 때문에. 가끔씩 하면 꼭 가족들이 그 얘기합니다. 한 달 다닌 것 같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한다고. 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연대의식이 생긴 거긴 해요. 연대의식이 생기는 건 이 집단의 경험이 좋았냐 나쁘냐도 있었지만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대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내가 시간을 딱 내가지고 공간을 가해지만 생기는 거지만 여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생긴 많은 집단들이 생길 거고요. 기업들은 더 많은 집단하고 B2C가 아니라 마치 B2B처럼 소셜 커머스적인 유통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상상하는 씬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디센트럴 랜드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 안에 3차원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이 만든 데도 조금 있긴 합니다. 하면 일단 위쪽 예를 먼저 보시게 되면 도미노 피자가 만들어 놓은 사례긴 하죠. 둘 다 디센트럴 랜드긴 한데요. 도미노 피자가 만든 거는 피자 가게. 이쯤에서 이 안경은 잠깐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촬영한 적은 없는데 촬영한다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 공간에서 피자를 시키면 미국에서는 한정해서 집으로 피자가 배달되는 모델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이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저한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 때 이 점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뭐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이거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경험의 연결성도 떨어지고. 접근성은 뭐냐 하면 저거를 만약에 이걸 그대로 써서 디센트럴 랜드 안에 우리가 만약에 뭐 이마트나 뭘 만든다. 그러면 저기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마트의 관계사 중에 스타컴 앱을 켜가지고 쭉쭉쭉 담으면 되는데 얘는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일단 켜야 되고 저 플랫폼이 무겁거든요. 로그인하고 이마트가 저기 있으면 저기까지 뛰어가야 되겠죠.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경험의 연결성도 따라 떨어지는 거죠. 소파에 누워있다 갑자기 아이가 뭐 먹고 싶어해. 바로 휴대폰 켜가지고 스타컴 하는 거랑 얘는 엄청나게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꼭 나쁘기만 한 것이냐? 지금 시점 2022년 봄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시도들도 있긴 합니다. 아래를 보게 되면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삼성이 837X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매장을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근데 실제 구매가 발생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걸 단순히 홍보라고 보기보다 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대체 경험 또는 확장된 경험. 여기에 약간 뭐 극장이나 콘서트 홀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뭐 그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지만 숲도 있어요. 숲.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 미션 같은 것도 줍니다. 이거 저거 해보세요. 여기서 미션을 충분히 달성하게 되면 뭐 NFT로 굿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 정도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다 기업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기기나 플랫폼의 개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씩 실제 이 안에서 구매 액션을 할 수 있는 무언가도 밀어넣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더 직관적인 모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비드스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광고 에이전시인데 약간 스타트업 기업 형태긴 해요. 이 광고 에이전시가 되게 재미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비어있던 공간을 찾아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운동,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할 때 보게 되면 경기장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고 펜스는 광고로 빼곡하게 쳐져 있죠. 뭐 필라, 나이키 뭐 다 쫙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같이 레이싱 가게 되면 레이싱 트랙도 보게 되면 광고가 쫙 깔려 있죠.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이런 게임이나 이런 공간을 보게 되면 광고가 없구나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플랫폼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겠죠. 또는 이 공간에 광고를 올리고 싶은 광고주가 있고 이걸 중간에 매칭해주는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게 마치 구글이 광고 연결해주듯이 그런 모델로 돌아가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은 단가도 뜨고 어디에 올릴 수 있는지 뜹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뭐 휴대폰으로 게임 같은 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중간중간에 광고 뜨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경험이에요. 그때 뜨는 광고는 내 게임 경험을 굉장히 차단시키기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중간에 딱 끊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광고판이 지금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 없는 글자만 써져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현실에서 봤던 현실에 웃는 거랑 똑같이 뭐 나이키다 퓨마다 로고가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축구하는 느낌이 나겠죠. 예, 고객 입장에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광고입니다. 이거는. 즉 광고 업체 입장에서 뭐 구체적인 경험도 고민해 보실만 하지만 정말 직관적이고 단순하게는 새로운 광고판이 무한한 공간에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유통은 사라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되면 아까처럼 광고도 거기서 하고 삼성전자의 그 디센트럴랜드 공간처럼 전시물을 넘어서 구매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오프라인 유통은 사라질까?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에 오프라인 매장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차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순의 매출이다 보니까 매출 당연히 적은 걸 줄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소형 점포들을 줄이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이 사라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모르겠어요. BCI급으로 가가지고 메타버스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꽂고 들어가서 구분을 못하는 거. 이럴 때가 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겁니다. 두 가지 똑같은 경험이 있을 때 이게 실제고 이건 페이크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 상태로 접속을 해요. 아는 상태로.
그러면 내가 느끼는 오감의 경험이 거의 근접해도 이거는 페이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처럼 믿고 싶은 경험인 거죠. 얘는 처음부터 진짜 경험인 거고. 그럼 진짜 경험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 뭐 이렇게 유통하는 기업 자문할 때 해드렸던 설계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오프라인 공간 중에 일부 증축하려고 했어요. 공간 증축. 공간 증축할 때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입점할 거 유명한 거 걸어놓고서 그 안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공간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평상시에. 발리가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기에 무슨 제품이 들어올까?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언제 오픈되는 거지? 다양한 거 궁금하겠죠. 근데 그런 정보 솔직히 잘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제공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장을 가는데 근처에 가게 되면 뭐 위치를 인식하거나 무언가 태깅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현재는 스마트폰 또는 앞으로 나올 글래스 위에 공간이 미리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만드는 공간이 완성된 버전. 그 공간에 어떤 물건이 진열되는지, 판매되는지, 또는 다음 달에 나온 건데 초반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프로모션 하니까 다음 달에 공간이 오픈되는데 한 달 전부터는 여기만 가게 되면 공간이 미리 보고서 미리 쇼핑할 수 있게끔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뭐 이게 하나의 얘기긴 한데 오프라인 유통이 결국 새로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즉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면서 잘 이거 디자인을 할 때 오프라인 공간은 좀 더 가치 있게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도 소상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쓰이고 있긴 해요. 이건 앱 자체 이름이 좀 특이한데 VNTANA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을 휴대폰으로 찍죠. 카메라 앱으로. 그러면 이런 가방이 떠요. 제가 실제 찍은 거예요, 제가. 이 가방 어떠세요? 제가 이상한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었고 이거 찍은 다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가방 샀다고. 와이프가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왜 샀냐고. 왜냐면 본인도 싫어하는 디자인이고 내가 들기에도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그럴듯했다는 거죠. 확대해놨으니까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쓱 보내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희 서재 바닥이에요. 집에 바닥이니까 산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제가 또 몰래 뭔가 샀나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은 앞으로 일반적으로 좀 더 편하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사실 증강현실로 뭔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으로 많은 개발비를 써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시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좀 그걸 뒤집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얘는 마치 내가 뭐 네이버나 어디 입점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유통해주는, 그런데 이런 QR 같은 거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찍게 되면은 가방을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으로 보고서 내가 있는 공간에 배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식의 유통은 많은 데서 시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인데 이렇게 특정 앱을 쓰게 되면 이것처럼 뭐 음료수나 우유 같은 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광고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유통에서. 뭐 재밌게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단순한 광고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것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일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보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특히 이거 우유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약이나 건강식품 복용하는 방법 되게 궁금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누구한테 읽어달라고도 많이 하는데 귀찮으니까 오늘 아이가 설명해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건 상호 운영성,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파이스라고 하는 오각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때 I가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영성이었죠. 이거는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데이터, 메타버스의 데이터, 메타버스의 데이터 이렇게 연동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게 여기 구현된다. 이게 가능하겠죠. 동일한 우유를 만약에 태깅했어요. 근데 광고도 나올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 건강 정보를 많이 끌고 간다 싶으면 김상균 너는 지금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이것만 먹지 말고 여기에 몸을 타서 먹어라. 또는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뭔가 제안할 수도 있겠죠. 즉 이게 스태틱한 하나의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와 광고를 개인한테 특화돼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증강현실이 조금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구글의 자회사인 나이언틱이 2021년 11월 정도에 발표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건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그 플랫폼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현재는 글라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니까 태블릿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습인데, 나이언틱이 만들어 놓은 라이트십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간을 들이대면 현재 내가 쓰는 게 일반 스마트폰이에요. 그걸로 공간에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매핑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내에서도 쓸 수가 있고 실외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이 사례는 실외에 있는 공원에서 쓴 장면입니다. 실내 공원인데 얼핏 보면 무슨 뭐 어두운 SF 판타지물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얘는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나? 라이언틱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 중에 우리한테 유명한 건 포켓몬고가 있죠.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근데 그거를 플랫폼화 시켜놓은 거예요. 플랫폼화 시켰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파워포인트 쓰듯이 끌어다가 막 그 정도 편의도는 아니지만
개발을 웬만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얘를 끌어다가 이제 증강현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다양한 걸 많이 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는 거지만 앞으로는 글래스를 쓰고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날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떤 데 도움이 될까? 실제 2019년도에 호주 멜버른에 있는 쇼핑몰에서 진행했던 증강현실 실험이 있어요. 한 모레 한 120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공동 실험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글래스를 갖고 했던 건 아니고 아직까지 디바이스, 휴대폰이니까 휴대폰 갖고서 증강현실 앱을 설치한 다음에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증강현실로 이런 식의 이벤트가 발생해 꾸몄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뭘 주는 거냐 하면 미션을 잘 완수했을 때 약간의 이제 혜택, 쿠폰 같은 거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탐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 탐험의 목적은 이런 거죠. 잘 도달이 안 됐던 매장 또는 체류 시간이 짧았던 매장 이런 것들 더 오래 구석구석 가보게끔 이벤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는 꽤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해봤더니 전체 쇼핑몰의 구조도 파악이 쉬웠다. 그리고 동일한 쇼핑 시간에도 쇼핑이 더 즐거웠다. 몸도 좀 덜 피곤했다.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응답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 문제는 있어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이 실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분들은 보통 젊은 층이었습니다. 예. 나이 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이렇게 겹쳐하고 이렇게 보는 공간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쓰고 있는 디바이스.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서 가상인간 할 때 잠깐 다뤘던 개념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유통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토픽이어서 한 번 더 끄집어냈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기업 입장에서 유통할 때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모든 걸 설정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는 이 제품이 이런 철학으로 만들었고 이런 특성이 있어. 이거에 맞는 실제로 사람이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 창조하면 됩니다. 창조하는 거고 창조하는 비용이 많이 낮아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고를 칠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다 통제가 되니까, 제어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특성을 다 내가 제어가 가능하죠. 이래로 현재까지는 보면 뭐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존재들이 아직은 나이를 안 먹고 있어요, 대부분이. 처음에 나한테 그 연령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 로즈나 릴 미켈다가 하얀 생머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통제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는 이들을 데리고서 현재는 인공지능이 거의 안 쓰이지만 인공지능을 집어넣게 되면 이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광고 모델이 아니라 실제 투입이 돼서 고객한테 상담을 하거나 1대1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언어적인 장벽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점은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진정성. 광고 모델이 비싼 돈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배우다. 그럼 배우가 극을 통해서 보여줬던 스토리텔링 또는 이 배우가 실제 존재하는 일반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여정 두 가지를 보고서 이 배우로 광고 모델을 쓰겠죠. 예를 들어 뭐 정우성 씨다. 정우성 씨 극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에서 보게 되면 약간 사회 문제, 특히 뭐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가 필요하면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진정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사실은. 100%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죠? 거기서 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역사가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정지 이미지긴 한데. 또는 질문 약간 바꿔보면 사람처럼 믿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뭐 불쾌한 골짜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애매하게 똑같을 때 사람들은 불쾌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댓글 중에 봤던 중에 재미있는 건데 난 도대체 불쾌한 골짜기 넘어가서 뭐 쾌적한 언덕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대되는 개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들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선 딱 봤을 때 사람처럼 믿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봐서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인데 보다는 사람처럼 믿고 싶다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진화가 앞으로 좀 더 나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최근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습니다. 이 기사에 자꾸 댓글로 그렇게 붙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사람 아닌 거 알았다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점에서 기업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장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재앙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재앙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배우를 써가지고 광고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사고를 쳐. 학폭. 그럼 이제 회사가 흔히 얘기하는 손절을 빨리 해버리잖아요. 아, 이거 뒤집을 수 없다. 잘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발표하죠. 우리 회사의 철학하고 무관한 거다, 이건. 그런데 얘는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런 캐릭터들이 SNS 활동, 소셜미디어 활동 많이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했어요.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뭔가 인종차별적이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녹아 들어가져 있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얘의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기업에서 만든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게 되면 모든 책임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시장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는 앞으로 많은 좋은 사례랑 문제된 사례가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엔 게임 관련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현실 공간에서 플레이한다. 우리가 주로 게임을 어떻게 하냐 하면 비디오 게임기는 소파에 앉아서 하거나 컴퓨터 게임은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하거나 게임을 진행을 하죠. 주로 정적인 공간에서 앉아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즐길 때 PC방이라는 공간은 좀 독특한 공간이에요. 일렬로 쫙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갖고 같은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죠. 여기 또 매력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안 하고 PC방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방식으로만 우리는 같이 플레이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공간의 플레이 장면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케이스는 독일의 자동차 기업 벤츠가 진행했던 증강현실 케이스입니다. 영상이 찍힌 공간은 스위스에 있는 취리히예요. 취리히에서 진행했던 어바넌트 도시사냥이라는 이벤트였는데 이렇게 앱을 써가지고 앱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게임이에요.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겁니다. 술래잡기인데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참여해서 수천 명 이상이 동시에 진행했던 이벤트예요.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뭔가 휴대폰 위에 이미지가 떴던 게 중간에 잠깐 지나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도망가야 될 방향을 알고 또 근접한 거리까지 쫓아가면 상대방의 에너지 게이지를 달게끔 만들어서 잡는 거예요. 또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헌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유통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고 게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약간 믹스되어 있는 장르, 또 믹스되어 있는 장르가 컴퓨터 속이 아닌 현실과 융합되는 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비용을 따져봤을 때 효과적이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앱 개발하는데 사실 뭐 수억이 들진 않아요. 그죠? 1억 언더로 개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품이 하나 세게 들어가긴 했어요. 그 당시에 저 CLA 쿠페가 신형이 나와서 자동차 하나 걸어놓고 한 거예요. 중간에 경품도 있고. 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때 10억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런데 수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본 거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이거를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내가 취리의 공간을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내가 존재하는 세상은 취리가 아니라 벤츠의 세상이에요.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시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우리는 그걸 놀이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롯데월드에 가거나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넘어가는 순간 어른들도 거기 있는 캐릭터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 그 큰 모자 속에 사람이 있는 거 아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유통, 마케팅,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인데 앞으로도 많이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현실 공간 기반 게임이 더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겁니다. 메타가 뭐 발표한 약간 실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데모 영상이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이제 공개한 건데 대충 이런 느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증강현실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내 앞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뭐 나는 유럽에 있는데 예를 들어 동양에 있는 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체스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즉 저는 이런 신에서 그걸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함께 플레이한다라는 게 굉장히 젊은 층 위주로만 형성이 되어 있긴 해요. 유통기학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더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 뭐 MMORPG나 총 쏘는 게임처럼 일부 특정한 재미를 주는 게임에서 넘어서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규칙을 통해서 좀 일반적인 재미를 주는 게임으로도 게임 세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식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차시에서 다뤘던 주제랑 연동을 해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게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고스트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고스트 플레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지금 커서 저보다 게임을 잘하는데 저는 게임할 때 절대 안 져주거든요. 저희 집에서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많이 했던 게 그 마리오 카트랑 마리오 파티 이런 좀 쉬운 게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리오 카트라면 우리 애들 저한테 지죠. 당연히 조작을 빼하니까 하면 뭐 큰 애는 약간 울었던 적도 있어요. 본인이 안 울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제 고스트를 불러내가지고 본인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기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집니다. 그런데 고스트 플레이와 관련된 제가 봤던 좀 슬프기도 했고 감동적이었던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아이인데 이 아이가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어요.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레이싱 게임은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트랙 끝까지 가게 되면 차를 멈춰버려요. 안 들어가요. 고스트가 먼저 들어가게끔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랑 고스트 플레이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플레이했던 기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고스트 플레이 대부분 게임 설정이 왜 그러냐면 고스트 플레이에서 내가 이걸 이기죠. 그럼 보통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기면 고스트가 사라져요. 내가 그 메인 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을 넘어선 순간 아빠랑 게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는 거기서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멈춰서는 겁니다. 아빠보다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자, 근데 이거랑 또 연동을 해서 보게 되면 아까 길거리에서 체스를 두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신이 연동돼서 보게 되면 미래의 플레이는 내가 뭐 죽었던 친구하고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 생태계는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게임 중에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인데 미래에 좀 더 많이 쓰일 것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예, 지오캐시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화면에 사실 소프트웨어 화면이 거의 안 보여요. 보물찾기 하는 건데 앞서 벤츠는 술래잡기 했었죠. 얘는 보물찾기인데 전 지역. 그러니까 저는 보물찾기 되게 못했던 학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도 보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앱을 써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보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동시에 물건을 숨기기도 하고 동시에 찾아가는 집단 놀이 같은 이벤트예요. 당연히 이거 상업적인 광고에도 쓸 수가 있죠. 실제 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어떤 걸 실제 썼었냐 하면 앞서고 호주 멜버른 쇼핑몰 사례처럼 이런 게임을 통해서 보물을 일부러 사람들이 잘 도달하지 않았던 골목 또 쇼핑몰 거기에 감춰놓고 찾아가게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전체는 자발적인 이벤트면서 여기에 일부 기업이 스폰서로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깔아놨던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 미래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냐? 그건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라는 게 마치 어디 동굴에 숨어서 아빠가 혼자 하는 게임 이런 게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일상화되는 장면을 앞으로 더 많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의 사례로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도 괜찮아. 위에를 보게 되면 저기 박물관이에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에 있는 모마라고 하는 현대미술 박물관의 사진인데 딱 봐도 뭔가 예술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술품의 모습이 팩맨이에요. 팩맨. 그 모마가 저 현대에 나왔던 게임들을 여러 점을 갖다 전시하기 시작했죠. 연구소장하고.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팩맨도 들어갔고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테트리스도 들어가고 어너더 월드도 들어가고 아마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으시죠? 예전에 나왔던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플레이도 해볼 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게임을 예술품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냐. 근데 게임계에서 굉장히 환영했던 거죠. 저게 전시가 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게임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일상적인 경험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거 우리가 이번 차시까지 봤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는 공간이 있고 아바타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본인이 쓰는 거예요. 옆에 사람 쓰는 거 보고. 근데 이 화면적인 물리적인 느낌은 게임 세계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까지는 게임은 굉장히 낯선 세계였어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는다고 이상한 아바타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싸워. 근데 이상한 공간이 있고 아바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씬이 자꾸 노출이 돼. 그럼 어느 순간 게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도 많이 낮아질 겁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게임을 더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진화할 것 같다는 게 예상입니다. 밑에 있는 게임. 두 분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20대 분한테는 답변하지 마세요. 혹시 연인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연인이 없으시다고 하면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은 게임입니다. 플로렌스라는 거 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서울미술관에 전시됐던 게임이에요. 호주에 있는 마운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연애 게임. 연애 게임이라고 하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걸 약간 좀 웅큼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웅큼한 게임 아니고요. 건전한 게임입니다. 이거 저도 해봤어요. 구매해서 해봤는데 하게 되면 약간 웹툰처럼 지나가는 이야기. 이게 뭐 엄청나게 조작을 하거나 충성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웹툰처럼 지나가는 게임의 씬들이 굉장히 몰랑몰랑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연애를 했던 게 엄청 오래됐겠죠. 지금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 결혼한 지 2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맞다. 내 옛날에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즉 미래의 게임 산업이나 게임 콘텐츠의 특성은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씬의 접목이 되면서 대중의 품으로 좀 더 넓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8차시에서 제가 유통하고 게임 두 가지 토픽을 다뤄봤는데 게임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프로스포츠와 P2E는 어떤 점이 닮았을까? P2E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P2E는 play to earn 또는 저기서 약간 요즘 쓰는 용어 중에 P2E가 아니라 PN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play and earn. 왜냐하면 의미 약간 다르죠. P2E 이런 거예요.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면 게임의 결과물로 나오는 재화 같은 거를 합법적으로 환전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성행했던 모델이고 국내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현재는 이게 논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합법적인 거냐 이게. 게임을 했는데 돈 번다. 이건 마치 슬롯머신 가지고 돈 버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갬블링하고 비슷한 거. 이것도 있고요. 하나는 게임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다. 게임 재밌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예술품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거다 이건. 이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E는 플레이대로 하고 돈을 벌 수 있어. 두 가지가 가능해.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쨌든 그럼 돈 벌 수 있는 게임 P2E. 이게 또 프로스포츠 있죠. 아니면 전문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이런 운동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운동에서 돈을 버는 그분들의 행동과 그 산업과 P2E를 지닌 사람과 이 산업은 닮은 점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닮은 점 또는 다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은 한테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되게 즐겼는데 제 입장에서는 게임에 돈을 쓰고 게임이 돈이 된다는 게 낯선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P2E라는 개념은 제가 작년에 처음 들은 개념이라서 저는 닮은 점보다 차이점을 생각해봤는데 저는 P2E라는 말 자체에서 좀 드러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게임을 재밌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게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생긴 건데 P2E라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재밌어서 한다기보다 돈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프로스포츠랑 P2E 아니어도 저는 생각나는 사례가 나이키 신발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뭐 중고나라도 있지만 나이키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키 신발이 좋고 이 가치관이 좋아서 사기 시작한 건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슈테크라고 신발로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어느샌가 매니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서 신발을 좋아하지 않아도 슈테크의 개념으로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게임 그냥 게임과 P2E 게임이 뭐가 다른가 보다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고 또 나이키 사례에서도 제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해서 나이키 신발을 사기 시작했는데 재테크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눈에도 더 예쁜 신발이 보이고 어느샌가 자기가 팔려고 들어갔던 신발 파는 사이트에서 자기 신발 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의견 있으실까요? 게임을 안 즐기시는 학부모님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자녀분이 게임을 즐기는 분 중에 만약 자녀가 예를 들어 P2E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P2E라는 개념도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걸까라고 하는데 여기 게임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즐거운 그런 경험적인 측면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면 뭔가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만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좀 어둡게 뭔가 돈만을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표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답변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나면 알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제 친구 중에 메이플 스토리를 정말 오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제가 30살인데 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모아둔 아이템들을 비상금이 필요할 때마다 파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길래 너의 아이템이 얼마길래 그러냐 했더니 하나 팔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히 특별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래요. 그냥 모자래요. 그냥 쓰는 거고 그 2D 감성의 그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아이템이 그들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고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스포츠와 닮은 점은 프로스포츠도 관중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손흥민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 선수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과 P2E를 생각했을 때 아까 그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도 대다수의 사람 유저들이 이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의 값이 이만큼 올라가도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다수의 대중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핵심은 저기서 벌어들이는 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그것 자체 정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일부는 그 생태계 밖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자를 돈 주고 왜 사? 또는 NFT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NFT 신발도 왜 사?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해주고 이게 집단이 커지게 되면 외부에서 그걸 부정해도 이한 경제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볼 관점은 플레이와 언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 주체라는 표현을 쓰면 보통 두 가지 역할을 의미하죠. 경제 주체는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 주체인데 그럼 게임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내가 P2E라는 얘기는 소비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 제가 판매할 수 있게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만약에 어떤 단어가 더 커지냐는 겁니다. 엄만 남고 플레이가 없어진다. 현실에서 보면 이런 거죠. 직장이라는 돈을 버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냥 월급 받기 위해 나가는 거야. 또는 반대로 보게 되면 직장을 나가면 굉장히 즐거운데 월급 너무 짓고만 줘. 이렇게 좀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P2E가 초반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줄지는 검증이 안 되겠지만 저는 저 흐름이 꽤 많이 유지가 되고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연구를 시작했던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저기서 P하고 E가 같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가 줄어들고 E가 커지는 순간 우리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갬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갬블링이 될 것이고 거기서 뭔가 만약에 에딕션을 넘어서 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도박 중독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즐겁지 않지만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무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8차 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